자, 지난 시간에 배운 추론 통계의 첫 번째 과정에 이어서 두 번째 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가설 검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가설 검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먼저 모집단에 대해서, 모집단. 당연히 이제 모집단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겠죠. 데이터를 분류하고 검증하기 위해서는 그 모집단, 모수가 되는 집단에 대해서 어떤 가설을 설정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교육을 받았더니 콜센터 직원들의 그 교육을 실시를 했더니 작년에 비해서 올해 그 고객 만족도가 높아졌다. 이러한 현상들의 이제 가설 같은 거를 이제 설정을 하고, 그래서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표본, 표본 항상 전체 데이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표본을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걸 이제 분석해서 그 가설이 틀리는지 맞는지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는 통계적인 기법입니다. 자, 통계적인 기법이니까 어떤 통계적인 수치, 방법론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모집단의 특성에 대한 주장은 옳을 수도 있죠. 그리고 틀릴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더 객관적으로 그걸 조사하려면 어떤 이제 과학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그 적절한 표본을 선택하고 그 표본을 이용한 결과를 이용해서 이제 가설을 검증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t-테스트입니다. 검정 통계량에서 보통 이제 t-테스트란 말을 많이 사용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검정 통계량과 가설 검증량이 있는데, 자, 검정 통계량 같은 경우에는 그 채택 여부,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는 귀무가설 그리고 대립가설이라는 두 가지 가설을 놓고 그 각종 그 통계적인 수치에 의해서 유의 수준이 몇 퍼센트로 나왔고 얼마나 나왔기 때문에 얘는 귀무가설이 성립한다 또는 기각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표본 통계량을 사용을 하는데, 자, 그걸 이제 검정 통계량이라고 하고요. 자, 가설을 검증한다는 거는 검정 통계량의 표본 분포에 따라서 그러니까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고 채택 여부를 결정짓는 분석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몇 단계, 단계적인 절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검정 통계량과 가설 검증. 자, 검정 통계량은 어떤 그 통계적인 기법으로 인해서 유의 수준이 보통 이제 p-value라고 얘기하거든요. p-value와 같은 이런 유의 수준을 구해서 그 유의 수준이 해당되는 그 값의 영역을 넘는지를 보는 거고, 요 가설 검증은 데이터의 모양을 보는 거죠. 자, 그럼 가설 검증은 이제 절차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설을 설정을 해야겠죠. 자, 설정을 할 때는 크게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이 있습니다. 자, 먼저 그 어떤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죠? 표본을 사용한 의사결정은 오류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관리하는 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 근데 오류라는 거는 당연히 있을 수가 있죠. 항상 100% 맞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오류라는 거는, 그러면 그 오류를 어느 정도 허용을 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 허용 확률을 놓고 가설의 채택이나 기각을 결정을 하는데요. 자, 귀무 가설은 뭐냐면 뭐 HO라고도 합니다. 줄여서 현재 통념적으로 믿어지고 있는 모수에 대한 주장 또는 원래의 기준이 되는 가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귀무 가설은 뭐뭐 할 수 있다, 뭐뭐다, 이렇게 긍정적인 그런 형태가 이제 귀무 가설이 되겠고요. 자, 대립 가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귀무 가설의 이제 반대적인. 그래서 연구자가 모수에 대해서 새로운 통계적 입증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가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귀무 가설은 현재 사회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는 그 원래부터 갖고 있는 기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그 회사에 그 콜센터에 이제 고객 만족도를 조사하는데 작년에는 뭐 50점이 나왔는데 뭐 올해도 50점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겠죠. 왜냐면 특별한 어떤 이슈가 없는 한. 그런데 올해 작년에 이제 작년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교육. 그럼 교육을 받았으면 그 만족도가 높아질 거라고 우리는 예상을 하는 거죠.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대립가설은 이제 그런 거예요. 예상하고 기대하는 거. 그러면 규모가설은 이제 변함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대립가설은 이제 요 가설에 대해서 새로운 통계적 입증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가설을 대립가설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표본을 통해서 주장하는 대립가설이 충분히 입증되지 못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현재 규모가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자, 근데 이 규모가설을 받아들이냐 아니면 기각하냐. 자, 우리는 이제 뭐 이 규모가설이 이제 기각되는 게 좋겠죠. 그죠? 왜냐면 대립가설이 대립가설이 이제 입증이 되어야지만 연구자가 그 원하는 새로운 가설을 그 설명하는 상황이 되니까요. 자, 그럼 유의 수준이라고 봅시다. 알파라고 하는데 그 가설을 검증했을 때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수치입니다. 자, 그래서 H1, H5와 H1이 있겠죠. H5하고 H1, H0와 H1. 자, 규모가설이죠. 규모가설이고 대립가설입니다. 그 얘도 규모가설이죠. 자, 그래서 실제 규모가설이 맞는 상황인데 규모가설을 채택하는 상황이면 석세스, 성공이죠. 그죠? 자, 그리고 기각되는 상황, 기각되는 상황이면 어떻게 돼요? H1이 기각이면 규모가설이 기각이면 대립가설이 맞는 거죠. 그래서 실제 대립가설이 맞는 상황에서 대립가설이 맞는 상황이면 이것도 성공이죠. 자, 그런데 뭔가 틀리면은 에러예요. 그 에러를 자 1종 에러와 2종 에러라고 하는데 자 먼저 실제 상황에서는 규모가설 사회적 통념적으로 믿고 있는 규모가설이 맞게 존재를 하는데 근데 그 규모가설이 이제 기각이 됐어요. 그죠? 규모가설이 이제 기각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1종 오류라고 합니다. 규모가설. 그러니까 현재 규모가설이 이제 맞는 상황인데 우리가 통계적으로 검증을 했더니 규모가설이 기각이 된다나. 그럼 실제적으로 이제 실제 상황은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러면 가설 검증이 잘못됐다는 거죠. 에러가 난 거죠. 그래서 1종 에러고요. 자, 그 반대로 규모가설이 기각되는 상황이에요. 규모가설이 기각되는 상황. 실제는 우리가 이제 그 가설을 검증을 했을 때 이 규모가설이 기각되는 게 실제 상황이라는 얘기는 그러면 현재 통념적으로 믿고 있는 모수에 대한 주장, 원래 기준이 되는 가설 자체를 반대로 설정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2종 오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1종 오류하고 제2종 오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규모가설이 참일 때 규모가설을 기각하도록 결정하는 오류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규모가설이 참일 때 기각한다. 그러니까 대립가설을 채택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무죄인데 유죄라고 하는 경우죠. 자, 제2종 오류는 뭐예요? 규모가설이 거짓인데 규모가설을 채택할 때. 그러니까 유죄인데 무죄라고 할 때죠. 그죠? 그래서 요 예를 들어보시면 더 쉽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무죄인데 유죄. 그죠? 유죄인데 무죄라고 할 때. 자, 유의수준. 그럼 유의수준은 뭐냐? 자, 이런 1종 오류, 2종 오류와 같이 규모가설이 채택된다, 기각된다를 결정하는 게 바로 유의수준인데요. 자, 보면 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의 최대 허용 한계를 유의수준 또는 위험률이라고 하죠. 제1종 오류. 그래서 가설 검증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자, 여기서 중요하죠. 기준입니다. 그래서 가설 검증의 유의 수준 알파는요. 규모 가설이 참인데 이것이 기각하게 될 확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의 수준은 우리가 이제 정할 수가 있는데 1%, 5%, 10% 많이 사용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요. 자, 그래서 규모 가설이 맞는데 틀렸다고 결론 내릴 확률. 즉 유의 수준이 낮을수록 연구자는 규모 가설을 기각하고 자신의 주장에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 유의 수준이 낮을수록 뭔가 가설 검증을 했을 때 좋아지겠죠. 자, 그래서 이 유의 수준은 p 밸류라고 하고요.
자, 그럼 p-value가 0.7인 경우를 한번 보자는 거죠. 자, 그럼 이거를 기무가설을 기각한다라고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잘못 기각할 확률이 0.7이 된다는 거예요. 0.7, 7%라는 거죠. 그리고 0.3인 경우는 기무가설을 기각하면 잘못 기각되어 0.4. 그러니까 낮을수록 좋은 거죠. 따라서 당연히 전자보다는 후자가 높겠죠. 자, 그래서 양측 검증을 했을 때 이 양측에 있는 이 부분을 이제 기각력이라고 하고요. 이건 채택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측을 검증할 수도 있고 단측을 검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기무가설의 이제 기각 여부는 p-value예요. p-value. p-value하고 알파에 크게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p-value가 작을수록 알파의 값이 클수록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자가 좀 더 자신 있게 연구를 할 수 있고 자신의 주장을 통계적으로 입증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은 요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p-value는 낮을수록 그리고 알파는 클수록. 자, 그 유의 수준이 1종 오류의 확률이라고 했죠. 그래서 허용 유의 수준 알파는 보통 0.05로 정해지는 거죠. 0.05. 그래서 이 알파의 값이 그 기무가설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기각 채택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보통 0.01, 0.1. 자, 그래서 보통 0.05라는 거는 보통 우리 사회과학에서 말하는 거고요. 또 0.01 같은 건 뭐 자연과학 또는 뭐 의료 이런 경우에 될 수도 있고 아니면 0.05보다 더 큰 0.1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알파 값이 0.05라는 거는 신뢰 수준이 95%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검정 통계량과 표본 분포를 이제 결정할 때는 그 모수에 대한 어떤 정보는 표본에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표본을 통해서 가설의 채택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그걸 이제 검정 통계량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유의 수준에 따라서 기무가설의 기각력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무가설이 참일 때 검정 통계량의 확률 분포를 이제 알아야 되겠고요. 그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가 되는지 그리고 기각력은 얼마고 채택력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기각력을 결정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임계치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자, 왜냐면 허용하는 오차가 있기 때문에 그 오차를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를 이제 따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검정 통계량의 범위를 이제 기각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있을 때 양측 검정이면 여기가 이제 기각력이 되는 거죠. 자, 임계치라는 거는 유의 수준 알파. 자, 알파는 보통 이제 0.05를 쓴다고 했죠. 자, 그러면 반대로 신뢰할 수 구간은 95%라고 되어 있었죠. 자, 그래서 기무가설의 채택과 기각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게 유의 수준이죠. 자, 그래서 기각력은 확률 분포와 유의 수준 알파의 대립가설의 형태에 따라서 단측 또는 양측 검정 통계량이 결정이 되고 양측은 기각 영역이 당연히 양쪽에 있는 걸 양측이라고 하고 아까처럼 한쪽에만 있는 경우를 뭐라고 했죠? 단측이라고 했죠. 자, 그럼 검정 통계량을 계산할 때는 의사결정을 먼저 해야 되는데 먼저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건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정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표본의 이제 관측치로부터 계산된 검정 통계량의 값이 기각력에 속하면 당연히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무가설을 채택하고 당연한 얘기죠. 자, 그래서 통계량의 계산과 임계치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임계치가 어떻게 결정이 되면 그죠? 그 기각 영역에 속하는지 채택 영역에 속하는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자, 임계치 x-는 zt 값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표본을 기초로 계산된 값이 z-스코어고요. z-값이고 그리고 z의 값을 그러니까 zt의 값은 이제 그 계산된 z에서 value를 뺀 값이라고 부르고 zc, tc로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죠. computed 약자가 이제 뒤에 c로 붙고요. 자, 계산한 z의 값이 zc, tc와 임계치를 비교해서 기각령 안에 있으면 채택하고 그죠? 기무가설을 채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각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채택한다는 거죠. 자, p-value 이때 이제 위에서 이제 이 이론적인 이제 배경을 가지고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이제 p-value인데요. 자, 사실은 아래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유의 수준이요. p-value, 허용하는 p-value. 우리가 이제 알파라고 하는 그 임계치 또는 뭐 유의 수준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자, 임계치죠, 임계치. 이 임계치가, 죄송합니다. 이 임계치가 p-value, 유의 수준이라고 하면은, 임계치가 얘보다 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p-value는 작고, 이 알파는 커야지만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알파가 p-value보다 더 크면 귀무가설을 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알파가 그죠? 임계치가 유의 수준보다 작으면 귀무가설을 채택한다는 거죠. 자, 최소한의 유의 수준을 의미하는 게 그 유의성 확률, 또 그래서 p-value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표본의 평균을 이제 검증할 때는 뭐 이렇게 표본이 단일 표본이면 표본 평균 x를 이용하고요. 그래서 x를 이용해서 x의 분포를 이제 알아야 되고, 그럼 아래와 같은 절차를 정합니다. 자, 먼저 통계량, 검증의 대상이 되는 통계량을 선택을 하고요. 그래서 모집 단위 정규 분포인 경우에는 이런 수식을 이용하고, 그리고 데이터가 적으면 이렇게 수식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설을 이제 검증을 할 때는 평균에 대한 검증 절차는, 자, 기무 가설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H1은. 자, 전체 평균이 기무가설에 적용한 평균하고 같으면 기무가설을 채택하는 거고요. 자, 대립가설은 보통 이제 전체 평균이 크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뭔가 이제 같다는 조건이 안 되면 대립가설이 된다는 거죠. 평균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래서 이제 검정 통계량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그 검증할 때 사용하는 통계량은 Z 검정이나 T 검정을 사용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T 검정의 경우 자유도가 N-1인 T 분포의 이제 사용 같은 경우를 보면, 자, 요 문제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돈 수준을 조사를 하는데 16명의 학생을 표본을 했고 한 달 용돈이 90, 일시 100, 96,000원이죠. 그리고 전체 학생의 표본 오차가 6,000원. 그러면 한 달 용돈이 10만 원 이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기존에 10만 원 이상이라는 기무가설을 이제 가정하는 거죠. 여기서는 알고자 하는 게 그죠? 10만 원 이상이라고 알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건 이제 기존 이제 가설이죠. 기무가설이라고 하고, 그리고 오류를 5%로 해서 이제 검증을 하면 자, 어떻게 돼 있어요? 채택 영역은 1.64보다 커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이쪽이 마이너스 1.649, 1.64가 되는 거죠. 자, 유의 수준은 5%로 했고, 자, 그러면 기각 영역은 이 안에 있어야 되니까 우리 z 값을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2.67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2.67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67은 자,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구해보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1.649, 1.64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이제 기각 영역이에요. 채택 영역은 이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1.64보다 어떻게 돼요? 작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달 용돈은 10만이 된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여기잖아요. 여기. 그죠? 여기 이쪽에 있으니까.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단일 표본 평균 검정에서 T분포하고 정규분포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자, T분포와 정규분포. 자, 표본의 크기는 적은 표본에서도 사용 가능하고요. 정규분포는 주로 큰 표본에서 사용한다는,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가 작으면 T분포를 이용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평균적으로 알고 있는 정규분포 형태를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모집단의 이제 표준 편차 같은 경우에는 표준 편차를 알지 못할 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T 통계량을 계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T 분포는 주로 이제 추론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규 분포는 추론하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데이터가 충분히 크고 많기 때문에 그냥 평균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얘는 T 통계량, 그리고 얘는 Z 통계량을 사용한다는 게 다르고요. 자, 분포의 형태는 정규 분포랑 유사하지만 정규 분포 형태는 아니고, 예. 그래서 이제 꼬리가 굉장히 이제 두껍게, 그래서 보통 정규 분포는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꼬리가 두껍다는 거죠. 이렇게 위에가 이제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연속형 확률 분포는 정규 분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평균 차이를 이제 검증할 때는 이제 가설에 대한 검증은 이제 평균에 대한 검증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 가설은 이제 두 개 같은 거죠. 같으니까 그 규모 가설에 대해서 자 그래서 표본 그 두 모집단의 평균의 차이가 없을 때는 이제 규모 가설이 성립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규모 가설은 이제 기각된다는 거죠. 그래서 검정 통계량을 비교했을 때는 자 이와 같은 수식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각력을 설정을 할 때는 검정 통계량 T에 의해서 기각력은 아래와 같은 부분이 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알파. 그리고 자, 안에 있는 그 파란색이 T 분포고 밖에 있는 검정색이 정규 분포. 그래서 T 분포하고 정규 분포는 모양이 비슷한데 자, T 분포가 좀 더 두터운 꼬리를 갖는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여기가 꼬리가 좀 더 이렇게 두터워지잖아요. 그죠? 면적이 좀 넓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시면 두 종류의 사료가 젖소의 우유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조사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랜덤하게 8마리씩 두 그룹을 뽑아서 한 그룹에는 사료 1, 다른 그룹에는 사료 2를 준다고 했죠. 자, 그러면 두 종류의 사료가 우유 생산량의 차이를 준다고 할 수 있는지를 5% 이내에서 검증해 보라는 거죠. 검증. 자, 그럼 5% 이내니까 0.05, 그죠? 5%죠. 유의 수준. 그러니까 p-value라는 거예요. 보통 p-value는 0.05로 사용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사료 1과 사료 2가 있고, 그러면 평균과 표준 편차. 자, 그 절차가 첫 번째,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 수식을 이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표본의 크기를 구하고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한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평균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규모 가설은 두 개의 평균 차이가 없다 라고 보시는 거고 그리고 대립 가설은 두 개의 평균 차이가 있고 유의 수준은 0.05다. 그래서 검정 통계량을 구해 보시면 자 기각력은 2.145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값을 구해 보시면 HO를 이제 기각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면 특별히 다르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귀무가설과 대립가설. 자, 그래서 대립가설 0.05 요걸 보고 우리가 수식을 통해서 이러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대응표본의 평균 차이를 검증할 때, 자, 대응표본이라는 거는 랜덤하게 선택해서 처리를 하는, 그러니까 실험을 동질적인 쌍으로 키밸류와 같이 아니면 이런 쌍으로 묶어서 각 쌍의 실험 단위를 랜덤하게 선택한다는 거죠. 그 통계량의 설정은 보시면 이제 규모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각 쌍의 차이 중에서 자, D의 n개, n만큼 그러니까 결국은 평균이 제로가 됐을 때. 자, 그리고 검정 통계량하고 표본 분포는 다음과 같이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검정 통계량은 이런 수식을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t의 기문가소에 참일 때 자유도 n-1 t 분포를 따른다는 거를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기각력은 어떻게 설정이 되냐면, 대립가설을 가지고 이제 기각력이 설정이 되겠죠. 그래서, t의 절대값이 t의, a, t의 a 나누기 2 하고 n-1 요거 이제 요 수식을 요 구간을 만족하면 유의 수준 알파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된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요 문제, 자, 문제를 보고, 어떤 시점에서 적용이 되는지를 보시면, 자, 표준 평균과 표본 평균과 표준 편차가 나왔고,
그리고 검증을 해본다는 거죠. 유의수준 1%에서. 그래서 기무가설은 이렇게 되고요. 대립가설은 0보다 커야 되고, 얘는 지금 1%에서 검증하니까 알파가 0.01인 거죠. 그죠? 그래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해 보면 0.79가 나올 거고, 그래서 기각력을 계산하고, 그래서 H0를 기각시키지 못한 결과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단일 표본 모 분산에 대한 가설 검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설을 검증할 때 기무가설의 검증 방법과 대립가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검정 통계량이죠. 이 통계량을 통해서 기각력에 속하는지 또는 채택력에 속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기무가설은 대립가설. 자, 그래서 기무가설 다양한 조건이죠. 이 조건에 따라서 대립가설은 반대되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유의수준인 알파인 기각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건을 따르면 되겠죠. 자, 통계적인 결정은 검정 통계량이 기각력에 포함되면 기무가설을 이제 기각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중요한 거는 검정 통계량 각 그 검증 방법에 의해서 검증 통계량을 구해 가지고 그 구한 값이 포함이 되는지 여부를 이제 판단하면 우리가 쉽게 채택이다 기각이다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문제 하나 볼까요? 어느 기계에서 생산 제품의 수명은 분산이 1200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새로운 공장 설계에 의해서 일부를 변경하고 생산된 제품 30개를 추출한다고 했죠. 그래서 1050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유의 수준 0.05 수준에서 검증을 하려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검증 통계량을 이제 구해야 되고, 자, 기무가설 조건과 대립가설 조건을 한번 보시고, 자, 여기서 이제 자유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해보면 25.375가 나오고, 자, 그럼 25.375는 어떻게 돼 있어요? X제곱 분포에 의해서 이런 추출을 얻게 되니까 결국은 23.375라는 요 검정 통계량의 값이 17.71보다 크니까 H1을 기각할 수 없고 채택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두 모 분산비에 대한 이제 가설을 검증하는 거를 이제 우리는 F 검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모평균하고 모분산을 모르는 경우에, 자, 모평균하고 모분산을 모르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F 검증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각각 표본의 크기도 알 수가 있고, 모분산의 비도 알 수가 있으면, 자, 가설을 검증할 때는 모분산의 비들이 각각의 모분산의 비들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검증 통계량은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표본의 크기와 유의 수준을 결정을 해서 자, 자유도를 보시고 귀무가설과 자, 대립가설 어떤 형태로 있는지 보고 자, 기각력도 어떤 형태로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죠. 자, 이 통계적인 기법 이 파트에서는 주로 그 수식들이 많이 나와요. 수식들이 많이 나오고 이제 통계학적인 그런 개념들이 많이 나오죠. 그럼 우리는 사실은 이제 통계학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외울 수는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보고 어떤 통계적인 방법이 적용되어 있는지 보신 다음에 문제 풀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F분포를 이제 보는 방법은 책 뒤에 있어요. 그래서 각 유의수준별 분자의 자유도는 상단의 어떤 숫자나 분모의 자유도는 옆면에 해당하는 숫자를 찾아서 두 숫자가 만나는 점이 해당 값이 된다고 했었죠. 자, 이거 문제 하나 볼까요? 어떤 화장품 회사의 두 공장에서 최근 샴푸 한 병의 내용물이 외관상 변동이 있다고 판단이 됐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각 공장에서 임의로 20병씩 추출한 다음에 측정한 결과를 제2공장의 평균과 분산은 각각 그러니까 평균과 분산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기무가설 자 그리고 유의수준 0.05네요. 그 검정 통계량에 따라서 값 나오고 그리고 F 분포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 그 서로 역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F 분포 성질에 의해서
자, 값이 어떻게 돼요? 역수로 해서 0.3959가 나온단 말이죠. 이 수식을 보시면.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런 형태를 갖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1번 F분포하고 그 역수 관계를 보셔서 우리가 F는 이런 값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사이에 존재하면 어떻게 해요? 기강력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채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공장의 내용물의 차이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는데 이제 고생 많으셨고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수학적인 요 수식 많이 나오는 애들은 한 번 더 문제를 통해서 또는 예제로 나온 문제와 적용한 그 수식을 보시고 한 번 더 리뷰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